갓 태어난 아기 알고리즘은 실제 회사원의 패턴을 관찰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직원인지 학습을 하겠죠. 자, 그런 학습을 했을 때 실제로 알고리즘이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고 사장의 조카가 좋은 직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장의 조카가 지원하면 대개는 채용이 되고 거의 해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이터가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알고리즘이 인사부서에 배치되면 사장의 조카를 최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역시 편향이죠. 실제로 이 포켓몬고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특이한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단체로 고속도로를 막고 이 포켓몬을 잡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호 컴퓨터 현실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때문에 실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현실 때문에 실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게 또 이 검색 순위 같은 겁니다. 검색 순위 같은 거. 여의도 맛집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것들은 단지 컴퓨터에 나오는 가상적인 순서일 뿐이지만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느냐, 열 번째 페이지에 나오느냐는 이 식당들의 매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레스토랑의 식당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상호 컴퓨터 현실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바위돔 사원이라는 건데요. 역사에서 많은 종교들이 이 황금바위돔 사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 사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죠. 근데 그 종교인들이 이 바위돔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단지 이 바위돔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일까요? 바위돔을 유지하고 있는 원자들, 돌, 황금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닐 겁니다. 이 황금바위돔 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마치 가상의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한다고 믿고 경쟁을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상호주관적 현실, 화폐나 국가, 종교 이런 것들은 인류가 이룩한 모든 것의 바탕이 되었지만 한 번씩은 십자군 전쟁, 홀로코스트, 마녀사냥, 쿨라크 이런 사건들을 초래했죠. 컴퓨터가 마녀사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전쟁이 대부분 이런 상호주관적 현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컴퓨터가 이런 상호 컴퓨터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호 컴퓨터 현실 때문에 미래에는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런 거겠죠. 어떻게 컴퓨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와 이 종교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누군가 점수를 주고 점수를 깎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주권해서 어디에 갈지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에게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다면은 10점을 감점하고 라마단 기간에 일몰 전에 식사를 한다면 20점 감점, 금요일에도 기도를 하러 가면 5점 추가, 메카에 순례를 하러 갔다면 500점 추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즉각 내 점수에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그런 시스템, 종교 평판 시스템은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추구하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질서를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성지에 한번 못 갔다고 해서 성지에 다녀온 사람보다 그 사람의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성지에는 못 갔지만은 누구보다 믿음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스탈린 광장에서 박수를 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가장 먼저 멈춘 사람은 가장 충성심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의 평점이 낮다고 신앙심이 낮은 걸까요? 아니겠죠.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신에 대한 믿음을 늘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낮출 수도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줘서 믿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강요하는 데만 유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게 되지 신앙심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면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 그런 점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은 컴퓨터는 편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편향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컴퓨터 역시 편향을 가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 테이를 출시하고 트위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만에 이 테이는 여성 혐오적이고
반유대적인 트윗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 나는 유대인을 극혐해. 실제로는 이거보다 수위가 더 셌습니다. 겨우 출시된 지 16시간 만에 벌어졌죠. 자, 그런데 과거로 가보면 이 알고리즘 AI들은 원래는 스스로 학습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체스 경기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 하나를 얻기 위해서 퀸을 희생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줬다는 거죠. 코딩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폰이라고 하면은 장기로 치면은 쫄이고요. 그리고 퀸은 장기로 치면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쫄을 위해서 차를 희생하면은 불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줬다는 거죠. AI한테. 근데 이제 그러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머신러닝. 이 머신러닝은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스스로 실수해서 배우고 학습을 하도록. 만약에 이런 거죠. 쫄을 위해서 차를 희생했을 때 승률이 낮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AI에게 게임의 기본 규칙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죠. 쫄은 한 칸을 간다. 차는 직각으로는 칸수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규칙만 가르쳐주고 세부적인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게임 분야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말고 말이죠. 자, 영상을 하나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동안 폐관 수련을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저는 재밌는 게 총 맞으면 일단 눕자. 그치. 이걸 얘가 배우는 거예요. 총 맞으면 누워야 누워야 되고 돼. 그냥 방금 이제 반응 사격해서 죽인 건데 그다음에 이제 채가 닿으면 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데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쵸. 그냥 자기가 이제 천천히 다 깨닫는 거죠. 방금 보신 이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이죠. 실제로 이 크래포튼에서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규칙도 가르쳐주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인공지능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을 때 우승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배우는 거죠. 실수해서. 총을 맞았을 때 안 엎드리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구나. 총을 맞았을 때 치료를 안 하면은 질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배운다는 거죠. 이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유기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애기들은 이런 것을 학습하죠. 울면 엄마가 온다. 이런 것을 스스로 학습하죠. 그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총을 맞으면 엎드려야 된다. 폰을 위해서 퀸을 희생시키면 게임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학습을 하다 보면은 함께 편향이 같이 따라옵니다.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애기한테 울면은 모든 문제를 엄마가 해결해 줄 거다라는 그런 편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폰을 위해서는 퀸을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스나 장기를 두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폰을 위해서 퀸을 희생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이런 편향 때문에. 이런 편향은 의도적으로 누군가 심은 것이 아니죠. MS 개발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편향을 심은 게 아닙니다. 단지 몇 시간 동안 어떤 그런 유해 정보에 노출이 되니까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전혀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찾을 수 있기는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 채용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싶다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갓 태어난 아기 알고리즘은 실제 회사원의 패턴을 관찰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직원인지 학습을 하겠죠. 자, 그런 학습을 했을 때 실제로 알고리즘이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고 사장의 조카가 좋은 직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장의 조카가 지원하면 대개는 채용이 되고 거의 해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이터가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알고리즘이 인사부서에 배치되면 사장의 조카를 최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역시 편향이죠. 자, 이런 편향의 싹을 애초에 잘라내지 않으면 또 다른 편향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편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안전장치가 컴퓨터가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컴퓨터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류를 인정하는 것. 자, 실제로 최근에는 개발자들이 AI가 스스로 자기 의심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라는 그것은 공통된 믿음이고 그 공통된 믿음 덕분에 우리 인간은 협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통된 믿음이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진실 추구, 다른 하나는 질서 유지. 그런데 이 질서 유지와 진실 추구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과도하게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은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면은 종교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과도하게 질서를 추구하면 진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가톨릭교가 오랫동안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두 기둥이 바로 관료제와 신화입니다. 관료제의 대표적인 예는 대한민국 헌법이 되겠고 신화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의 건국신화, 단군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가 정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합니다. 컴퓨터가 개입을 하죠. 이전에 던질 질문은 컴퓨터가 참여를 했을 때
인간이 해왔던 그런 실수들, 정보 네트워크에서 인간이 해온 실수, 그런 것들을 컴퓨터는 하지 않을까? 컴퓨터도 똑같이 할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번 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컴퓨터 역시 인간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인쇄술과 알고리즘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마녀 사냥을 만들어냈고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는 마녀 사냥은 인쇄술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인쇄술이 스스로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찍어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스스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분노를 퍼뜨리고 학살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컴퓨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순진한 정보가들은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컴퓨터가 더 위험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컴퓨터는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면서 진실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채용 알고리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향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이 관료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AI가 내 사회 평판 점수를 5점 깎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컴퓨터는 새로운 신화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경전을 쓴 종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요컨대 컴퓨터는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문제와 혼란 역시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 인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정치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죠. 민주주의는 미국, 한국 이런 정치체계고 전체주의는 중국, 러시아 이런 곳이 되겠죠. 이제 3부에서는 이런 체제들이 각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진기기관과 전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이후에 냉전까지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혁명공학이나 AI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21세기에도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시민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전부 관찰한다면 그것은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감시 능력을 좀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감시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칙 첫 번째는 선의입니다. 선의. 나의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나의 주치의가 내 정보를, 환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긴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죠. 변호사나 회계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를 감시하는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애플워치가 내 혈압이라든지 혈당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그것을 사용자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구글이나 틱톡도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쉽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사나 변호사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지만 구글과 틱톡한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틱톡과 구글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죠. 그럴 경우에는 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글에서 어떤 정보를 볼 때 돈을 지불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겠죠. 계속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돈 내고 봐야 된다면은 반발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조금 더 심화된 서비스는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선례가 의료와 교육이죠. 의료와 교육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권화입니다. 분권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가 정보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어떤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센터를 만든다면, 기관을 만든다면 그런 데이터는 경찰에서 수집한 데이터 또는 은행에서 수집한 데이터 이런 것과 병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하겠지만 이런 비효율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필요하겠죠. 모든 기관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자정 장치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각 기관들은 서로 독립된 정보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집을 하고 은행은 은행대로 수집하고 보험은 보험대로 수집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모든 신문이 정부에서만 정보를 얻는다면 부정부패를 폭로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분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는 만큼 개인 역시 국가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했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만큼 국민도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업도 감시할 수 있어야겠죠. 아마존과 틱톡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까? 정치인들의 명령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번째는 항상 휴식과 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알고리즘은 내가 신살에 심장마비를 겪을 확률이 91%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고리즘은 즉시 보험사에 알릴 것이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죠. 단지 확률일 뿐입니다. 인간의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고객한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내 몸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또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계속 쫓아다니면서 운동을 해라, 규칙을 지켜라, 또 이렇게 쪼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통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는 게 이 기관들이 해야 될 그런 과제겠죠. 이렇게 민주주의에서는 감시를 잘 활용해야지만 전체주의 국가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시를 잘못 활용하면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바로 자동화가 되면 또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빠르게 자동화가 되고 있죠. 이런 자동화 때문에 2050년에는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기존 직업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직업도 등장하겠죠. 많은 농민이 농업을 그만두었지만 생산량은 늘었고 많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그 중간에서 과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혼란입니다. 농부들한테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훈련을 시켜야 하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뭘 가르쳐야 되는지조차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농업시대에서는 가르치는 게 확실했습니다. 트랙터를 몰거나 포크레인을 몰거나 이런 것을 가르치면 됐었죠. 그런 것을 배운 사람은 도태되지 않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 혁명에서는 뭐가 살아남을지 조차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화이트 칼라의 직장은 유지될 것이고 블루 칼라, 현장 노동직들은 빨리 대체될 것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에서 보면은 그 반대가 되고 있죠. 컴퓨터가 주방 보조를 대체하는 것보다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는 게 더 빨랐습니다. 주방 보조는 아직도 필요하지만 체스는 컴퓨터가 훨씬 잘하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의사를 간호사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만 진단을 하고 치료법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패턴 인식이기 때문에 AI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환자들한테 가서 직접 붕대를 교체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일은 아직 AI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또 다른 위협도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이죠. 창의성. 그래도 인공지능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창의성이었습니다.